아테네를 창조한 고수 페리클레스와 아낙사고라스에 관하여. 철학하면 아테네가 떠오르고 민주주의를 상상해도 아테네가 생각나죠. 오늘날 아테네는 숭고한 이미지로 기억됩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 페리클레스와 아테네 철학의 비주 아낙사고라스를 통해 아테네의 저 놀라운 승리를 살짝 증언합니다. 아테네 번영의 최고 주도자는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 시대라 명명할 만큼 그가 선도했던 아테네는 최고의 전성기였죠. 그의 등장은 아테네 곳곳을 바꿔놓습니다. 페리클레스가 태어난 기원전 495년경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등장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았고 지도자들은 대개 저명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는 아니었죠. 페리클레스의 어머니 아가리스테의 삼촌은 민주주의의 창시자 클레이스테네스였습니다. 도편 추방제를 창조해 민주주의를 정비했던 그 인물이죠. 명문 가문답게 페리클레스는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뛰어들어 제 존재의 탁월함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다만 독재를 병적으로 염려했던 아테네 시민의 기질에 따라 페리클레스는 장군 이상의 직책만을 허가받았습니다. 당시 장군은 10명이었는데 어느 한 명이 다른 누구에 비해 공적 권한이나 정치적 입지가 크진 않았죠. 페리클레스조차 군대와 경찰을 지배할 수 없었고 민회의 승인 없이 공적 예산을 한 푼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비된 정당기구도 없었죠. 매년 재선을 위해 나서야 했고 그때마다 공개검증과 정치적 도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직책이 장군이었던 탓에 전쟁까지 수행해야 했죠. 군인인 동시에 시민이고 정치가이면서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만이 아테네를 지도할 수 있었죠. 예술 장려 정책까지도 페리클레스의 몫이었습니다. 로렌치에 대해 메디치나 엘리자베스 1세와 비견되곤 하죠.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페르시아인들의 연출가였으며 그리스 비극의 최고봉 소포클레스의 동료였고 파르테논 신전의 종합 계획을 수립한 페이디아스도 그가 등용했습니다. 최초의 도시 계획가였던 밀레토스의 히포다모스에게 아테네는 세계 최고의 폴리스가 될 수 있게 의뢰했던 사람도 그였고 헤로도토스는 그의 수혜를 받아 그 유명한 역사를 썼죠. 전제의 군주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이뤄낸 업적이 아닙니다. 그의 영향력은 무력이 아니라 연설이었죠. 페리클레스에게 필적할 만한 정적 중 한 명인 유명 레슬링 선수는 노련한 그의 연설 실력을 이런 식으로 비꼬기도 했죠. 내가 그를 내팽개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내동댕이 쳐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을 설득한다.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에게 몸을 낮춰 아첨하거나 그들의 편견에 호소해 지지를 받는 오늘날 정치꾼들과 같은 얄팍한 노림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대중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근시안적인 사리사욕을 떨쳐버리도록 압박하기까지 하죠. 이 불편한 강요 탓에 대중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많은 공격을 감당해야 했죠. 시인들은 극장에서 페리클레스의 특이한 두상과 올림포스 신들과 같은 무뚝뚝한 태도를 놀렸고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많은 친구들은 억울하게 추방당하기도 하죠. 자신을 비난하는 사건 속에서도 페리클레스는 대의를 위해 묵묵히 버티고 또 버팁니다. 오직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죠. 대개 정치 경쟁에서 승리를 얻는 것은 명성이지 부가 아니었다. 기원전 5세기 전반의 정치인들은 보수를 받지 않았다. 공직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당초 그리스인들에게 정치 경쟁이란 탁월함과 대중의 인정, 그리고 이에 뒤따르는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보상을 얻기 위한 전투는 항상 치열했다. 페리클레스의 존재적 토대는 위대함에 대한 애착과 아테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그것뿐이었죠. 덕분에 아테네는 지적이고 예술적인 삶과 생활의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볼테르는 페리클레스가 예술을 완벽에 경지에 올려놓고 위대한 인간 정신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칭송했죠. 군주의 막강한 무력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 아테네라는 숭고한 이미지를 개척한 페리클레스에겐 보이지 않는 조력자이자 스승이 있었습니다. 자연 철학을 아테네에 옮겨온 아낙사고라스였죠. 페리클레스는 아낙사고라스를 아테네에 모셔옵니다. 아낙사고라스의 철학은 소크라테스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아테네인들은 거류 외국인들을 메토이코스라 불렀는데 정치적 참여를 뺀 나머지 권한이 동등했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됐죠. 아테네의 열린 문화는 아테네 번영의 미천이었습니다. 이 개방된 문화를 바탕으로 이 둘은 상생을 도모하고 다음과 같은 정치가의 표준을 만들어냅니다. 고결한 영혼과 속류 운변가들의 저속하고 미덥지 않은 기교가 배제된 고상한 연설 방식, 절대 웃음기를 보이지 않는 냉철함, 연설 중 감정의 흐트러짐이 전혀 없는 단정한 옴매음새와 기품 있고 절도 있는 자세, 기복이 없는 목소리, 그리고 청중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
이 정치가적 이미지는 페리클레스의 경쟁자 키몬과는 달랐습니다. 스파르타를 흠했던 키몬이 압도적 실력과 영적 서사로 대중을 휘어잡았다면 페리클레스는 지적인 섬세함으로 아테네인들의 욕망을 읽고 이를 번영의 조건으로 만들어낼 힘으로 응집합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자연 철학의 탄생지 이오니아 사람이었기에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주의적인 전통을 계승했고, 이는 삶의 태도에서 감정보다 이성의 중요성을 아테네인들에게 일깨우는 계기가 되죠. 아낙사고라스는 대략 30년 동안 아테네에 머무릅니다. 플라톤은 파이도로스에서 이렇게 전하죠. 페리클레스는 과학자였던 아낙사고라스에게 마음이 쏠려서 높은 데 있는 사물들에 관한 학설을 즐기며 지혜와 어리석은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추구하였다. 이것이 바로 아낙사고라스가 주로 문제 삼았던 일이었다. 페리클레스는 이 근원으로부터 그의 웅병술의 핵심을 얻었던 것이다. 아낙사고라스는 아테네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육체 못지않게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정치의 주요한 윤리라고 설득했죠. 이를 토대로 페리클레스는 오늘날까지도 적용할 만한 민주주의적 문화, 정치, 경제 정책을 실현시키죠. 대표적 정책을 소개합니다. 우선 문화정책입니다. 일반 시민의 문화적 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극장 관람 비용을 국가가 지출하여 모든 시민이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게 했죠. 가난한 시민들도 자유롭게 극장에 갈 수 있었던 덕분에 아테네는 맹목적으로 부를 추구하는 천박한 도시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 도시들이 표본으로 삼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아갑니다. 정치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줘 정치적 평등권을 보장하죠. 재판에 동원된 배심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당시 하루 임금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테네는 정경유착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죠. 둘째, 계급 이동에 있어 차별을 철폐시켰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최고 행정직인 아르콘에 재산과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개혁하죠. 이를 통해 아테네는 법 앞에서 평등하고 발언에 평등하며 권력에 평등한 실질적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됩니다.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60척의 순시선을 만들어 아테네 청년들로 하여금 일정한 수익과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뉴딜 정책의 원조를 할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대규모 건축물 개조 사업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죠. 이런 개혁 정책에 기득권들은 경계하고 반대했습니다. 귀족 엘리트주의를 신봉하는 그들은 페리클레스의 개혁을 대중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 비난했죠. 오늘날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이 견제를 돌파하는데 아낙사고라스로부터 배운 철학을 활용했고, 오직 진실한 태도와 일관성과 놀라운 실력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선도해갔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자신의 문화보다 높은 문화를 도입하라는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었죠. 반대 세력의 선동에 휘말려 아낙사고라스는 추방됩니다. 태양이 붉고 뜨거운 돌이며 다른 흙이라고 가르쳤다는 이유였죠. 기득권들은 대중의 배타적 문화를 부추겨 페리클레스의 두뇌인 아낙사고라스를 몰아낸 것이죠. 아낙사고라스는 경탄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와 유사한 관점을 아테네에 소개했습니다. 정신이 만물 운동의 근원이며 질서의 원리라는 주장이죠. 정신의 우월성에 관한 학설입니다. 이는 아낙사고라스를 통해 정신의 우위를 배웠다는 소크라테스의 고백을 남기기도 하죠. 그러나 아낙사고라스의 철학은 신비적 목적론은 아닙니다. 정신이 최고의 가치라 믿진 않았죠. 그는 이오니아 사람이었고 과학의 원리를 체득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수를 영원이라 봤던 피타고라스와 달랐고 만물의 필연적 질서를 강조했던 데모크리토스와도 달랐죠. 아낙사고라스는 최초의 정신은 목적이 있으나 차후의 정신은 필연적 질서로 구성된다는 절충을 시도합니다. 유물론과 관념론을 접합시킨 철학이라 볼 수 있죠. 훗날 합리론과 경험론을 융화시킨 칸트적 시도와 닮았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정신은 세계를 창조한 자가 아니라 세계를 만드는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준목적적 철학이 페리클레스가 아테네를 만들어낸 정신적 기반이죠. 페리클레스는 세계의 창조까지만 기여하고 생성의 자녀는 스스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목수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은 최초의 조건에만 합당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존재론이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맹신의 목적론도 아니고 세계는 그저 필연의 연속체라고 믿는 기계론도 아닙니다. 절묘한 순간에 세밀한 행위로 세계를 다른 차원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아주 현시적이고 기술적인 세계관이죠. 이 관점이 아테네의 이미지를 만든 뿌리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정치가에게 필요한 자질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제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설 때와 들어설 때를 아는 능력과 더럽고 속된 물질적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윤리가 공공을 위한 정치가의 덕목이라 믿었죠.
플루타르코스에 의하면 페리클레스는 젊어서부터 대중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모든 권력은 대중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영광은 대중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우리가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겠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영웅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각자가 페리클레스와 같은 질관과 아낙사고라스와 같은 공공의 철학을 욕망하는 인간으로 재탄생되길 소원하는 절실함이 우선이겠죠. 할 수 없다는 말 위에 하고 싶다는 말이 있다는데 니체의 말 따나 해야만 한다는 말이 존재를 압박할 때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철학과 민주주의가 붙어 살았던 저 아테네의 기억이 변화의 앞날에 험한 사념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빈틈을 만들어내길 빌며 안녕. Paper Renaissance